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가슴이 찢어지는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안 그래도 힘든 제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망나니 같은 시동생과 동서였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셨습니다. 자폐아인 제 남동생과 절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부일을 하시다 보니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항상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저희 엄만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항상 부둣가에 나가서 아빠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생이 자기도 나가겠다며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동생을 잡으려고 바로 뛰쳐나가던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우르르 쾅쾅 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제 동생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살려줘. 승주야, 내가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얼른 누나랑 집에 가자. 얼른. 제 남동생은 자폐증 때문에 큰 소리나 빛에 유난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물건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고 일을 하시는 엄마 대신 밥도 챙겨주며 누나로서 최대한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동생도 저희 가족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빨간 티셔츠까지 입고 큰 TV 화면으로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응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 같이 응원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하나 넣은 그 순간 저는 친구랑 서로 부둥켜 안고 신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골이다! 골!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야! 다들 기분이 좋아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과도 서로 일어나서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짠! 아마 그때 당시 전 국민의 축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술집에서도 마치 오래 알던 친구들인 것처럼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그곳에서 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날 친해진 옆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날 술집에서 응원을 할 때 봤던 제 남편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중하고 과묵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배려심도 많고 매너 있는 성격에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32살에 저보다 4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땐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예비시댁은 잘 사는 집이라 그런지 집 자체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이랑 좀 비교가 돼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예비시댁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뀌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반겨주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그나저나 첫인상부터 너무 참하고 마음에 드네. 우리 홍택이가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만났을까? 초면인데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시어머니의 품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인상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중견기업의 고위 임원을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풍채도 좋으시고 되게 점잖으시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예비 시댁에서 아파트를 얻어주셔서 제 돈으론 혼수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께선 첫인상처럼 정말 좋은 분이시더군요. 한 번은 장마철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이 치니까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졌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선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혹시 어디 아프니? 아까부터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아까 먹은 점심 때문에 체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천둥 치는 날은 긴장하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천둥 치는 날에 왜?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저희 아빠가 어부시잖아요. 이런 날 배 타고 나가셨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전전긍긍한 적도 많았고, 제 남동생도 자폐가 있다 보니 천둥 치는 날엔 예민해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날씨가 되면 움츠러들고 그러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마음 졸이면서 사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지켜줘서 박가사돈께서도 아직까지 저렇게 정정하시고 사돈 총각도 그렇게 잘 컸나 보다. 저번에 사돈 총각 보니까 웃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던데 안사돈께서 천살 둘이나 낳으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 새아가 너도 마음씨가 참 천사 같잖니. 시어머니는 자폐가 있는 제 남동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따뜻한 말로 저를 감싸주시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는데 TV 옆에 웬 바둑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바둑 두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랑 가끔 두신다고 하시더군요. 우와, 바둑 많이 두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똑똑하고 현명하신가 봐요. 그럼 나이 들수록 이런 걸 해줘야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거야. 너도 한번 배워볼래? 남들은 명절 때 고스톱 치고 한다는데 우린 특이하게 바둑 두는 가족 한번 되어보자. 전 그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바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거실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바둑을 두던 중 오후 늦게까지 방에서 자고 있던 시동생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물. 그리고 나 해장하게 라면 좀 끓여줘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게 문 안 여니? 얼른 씻고 지금이라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몰라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쉴래요. 빨리 콩나물 넣고 라면 끓여달라니까요. 시동생은 철도 없고 버릇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시아버지 돈으로 차려줬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시댁에서 돈만 주구장창 가져가고 백수로 산 기간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진 그런 시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홍규 쟤도 얼른 자리 잡고 좋은 여자 만나 너네처럼 예쁜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주 쟤만 보면 짠해 죽겠다. 시아버진 시동생이 짠하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전 시부모님께서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그런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고 저희 아들이 돌도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자꾸만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시동생이 문을 벌컥 열고 거실에 나와선 저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형수, 애 좀 그만 울려요. 그 정도면 형수가 일부러 울리는 수준 아니에요? 주말이라 낮잠 좀 자려고 했더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시동생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야,
돌도 안 지난 애가 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네 형수한테 짜증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가게 망해서 폐업했으면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주말 알바라도 좀 할 생각을 해. 그럼 시끄럽게 애 울음소리 들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참나. 아, 형이 무슨 상관이야? 아유, 스트레스 받았더니 또 술이 땡기네. 난 그냥 나가서 낮술이나 한잔하고 와야겠다.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곤 집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시동생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시동생이 버릇없게 구는 걸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저녁에 맛있는 걸 만들어 먹으려고 시어머니랑 같이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사이좋게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겁니다. 형수, 올 때 술 좀 사와요. 그리고 그 마트 1층에 파는 핫바 있죠? 그것도 나 간식으로 먹게 한 팩만 좀 사와요. 아참, 핫바 식으면 맛 없으니까 따끈따끈할 때 가져와요. 알았죠? 도련님, 제가 무슨 도련님 심부름꾼이에요? 술이 먹고 싶으면 도련님이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사와요. 그리고 사람이 부탁을 할 거면 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게 좋게 부탁했으면 사다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랫사람 시키듯이 하니까 기분 나빠서 사다 주기 싫네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다 먹어요. 시동생은 정말 버릇도 없고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대뜸 프레지아 꽃다발을 주시는 겁니다. 애미야, 아까 내가 네 시애비랑 어디 좀 갔다 오는데 길거리에 꽃가게가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이 노란 꽃이 화사하면서도 귀여운 게 딱 너랑 닮은 거 있지? 향기도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걸 보니까 딱 네 생각이 나서 한번 사와 봤지. 어때? 마음에 드냐? 아유, 당연히 마음에 들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저는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꽃이 시들기 전에 거꾸로 매달아 말려서 예쁜 화병에 꽂아두었답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둘째 아들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당시 시동생 나이가 37살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시동생보다 11살이나 어린 26살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면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게다가 화장도 엄청 진하고 향수는 또 어찌나 많이 뿌렸는지 코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예비 동서는 첫인상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아주 개념을 밥 말아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먼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콕 찍는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갈비찜 엄청 좋아하는데. 게다가 초면에 다짜고짜 술을 막 따르더니 애교 섞인 말투로 이러더군요. 이야, 술맛 죽이네. 아참, 아버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별명이 술고래거든요, 술고래. 아버님이 아마 저랑 술로 맞짱 뜨면 저한테 지실걸요? 세상에 첫인사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친화력이 좋다고 포장하기엔 너무 버릇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랑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니까 예비동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남들은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전 그냥 얼굴 뜯어먹고 살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못생긴 남자가 누워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지켜보고 있던 저도 기가 찼는데 저희 시부모님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점잖은 분이셔서 초면에 큰 소린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봤을 땐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결국 예비 동서가 돌아간 이후에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마구 화를 내면서 이러더군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동생이 하도 난리를 치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엔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시동생한테도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동선 결혼 후에도 똑같이 예의 없게 굴더군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아무것도 안 돕고 뺀질거리고 있길래 제가 좋게 좋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명절 준비하고 있을 땐 동서도 와서 같이 도와야 되는 거야. 어머님도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 아, 저 지금 바쁜데. 그리고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동서는 투덜거리더니 부엌으로 오긴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세요? 일 좀 같이 하자고 불렀더니 일은커녕 음식하고 있는 옆에서 손톱 손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 음식 옆에서 그렇게 손톱 손질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그 손톱이랑 가루가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손톱 손질은 집에 가서 하고 지금은 다 같이 음식 좀 하자. 아, 저한텐 이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침에 손톱이 부러져서 빨리 안 다듬으면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 지금 저보다 나이 많다고 저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꼰대같이 왜 그래? 그런데 그때였어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시는 시어머니가 이번엔 너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동서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시더군요. 둘째 너, 지금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님이 너한테 강압적으로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일 좀 하자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누가 음식 옆에서 손톱 손질을 해? 도대체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우, 왜 어머니까지 무섭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저도 도우면 되잖아요.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그런데 동서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시댁에서 또 모였을 때였어요. 이번엔 동서가 소파에 대자로 누운 상태로 배에 과자 봉지를 올려놓고 다 흘리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시아버지가 언짢은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시길래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지금 어른들도 계신데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일어나지 못해? 애도 아니고 어떤 며느리가 소파에 그렇게 벌러덩 누워서 과자를 먹어? 왜요? 이게 뭐 어때서요? 요새 시어머니들은 딸 같은 며느리 좋아한다던데요? 원래 딸들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시동생까지 나서서 동서 편을 들더군요. 형수, 가족끼리 무슨 그런 예의를 따지고 그래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가족끼리는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어쩜 부부가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더군요. 화목했던 저희 시댁 분위기를 시동생이랑 동서가 다 흐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시부모님한테 더 예의 있게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또 시어머니랑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시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요즘에 어디 불편하거나 그런 데 없으세요? 어, 건강검진 받은 지 꽤 됐는데 그때 별 이상 없었어. 그러고 보니 요즘에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긴 하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아니, 요새 이상하게 자꾸 겨드랑이가 붓고 아프더라고. 게다가 가슴에 통증도 있고 피부도 간지럽고 그러네. 그런데 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건강을 엄청 챙기지 않니? 아마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에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넘기면 안 되세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고요. 제가 병원에 예약할 테니까 저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귀찮다고 고집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저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가족들 모두 놀라고 저희 시아버지도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본인이 암에 걸리셨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뭘 검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60대 후반 유방암 사망률을 검색하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 말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 죽음이 무서우셨나 봐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꼭 있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방금 검색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방암 3기 생존율이 70% 정도나 된대요.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은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힘내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막상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부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혜미야, 나 너무 무섭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인지 온몸이 너무 무겁고 손발도 저려서 너무 불편하구나. 게다가 입맛도 없는데 뭐라도 먹으면 속에서 자꾸 올라오고 설사까지 하니까 몸도 힘들고 이러다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물론 시아버지도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것들을 같은 여자인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위로해 드렸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소주 한 잔을 드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네 엄마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섭다. 요즘에 네 엄마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맨날 무섭고 힘들다고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아버진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저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까 아버님이 머뭇거리시는 거 느꼈지? 난 오늘 아버님이 우리한테 왜 오셨는지 알 것 같아. 아무래도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한테 옆에서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스러울까봐 쉽사리 말씀을 못 꺼내신 것 같더라고. 나 솔직히 요즘 어머님 뵐 때마다 암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잘못되실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 옆에서 지켜드리자. 나 어머님 꼭 예전처럼 웃으시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저희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쇠약해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 옆에서 항상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더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이 힘내서 한번 이겨내봐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 건강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양배추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을 갈아서 드렸어요. 어머님, 속 안 좋으시죠? 바로 식사하시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드셔보세요. 녹황색 채소가 유방암에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이따가 출출하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시고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버섯볶음 삼삼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유방암에 좋다는 식단을 알아보고 최대한 시어머니 식사를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린 시어머니를 웃겨드리기 위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뭘 할 건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휴대폰으로 신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개다리 춤이란 맞박이 춤을 췄어요. 그러자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음을 빵 터뜨리시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웃긴 춤이니? 아이고, 내가 정말 배꼽 빠져 죽겠네.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애들까지 절 따라서 개다리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손뼉까지 치면서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까지 아주 날 웃겨 죽이려고 하네, 그래. 얘들아, 그만 좀 해라. 나 너무 웃어서 입이 아파 죽겠어.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좋아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이랑 동서는 시어머니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시댁에 온 동서가 철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심심한데 우리 이번 주말에 펜션에 놀러 가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원래 여러 명이 가야지 재밌잖아요. 동서, 지금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무슨 펜션이야. 그리고 어머님 지금 유방암 때문에 숯불에 구운 고기 드시면 안 좋은 거 몰라? 안 그래도 내가 어머님 식단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동선 꼭 그렇게 생각 없이 굴어야겠어? 아니, 한 번 정도는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빡빡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프시면 가서 그냥 방에 누워 계시면 되죠. 어머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재미없게 지낼 순 없잖아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가족 전부 다 어머님 건강 되찾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렇게 놀러 가고 싶으면 서방님이랑 둘이서 놀러 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동서의 행동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시아버지도 애가 왜 저렇게 철이 없냐며 혀를 끌끌 차시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신이라 케이크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단 걸 드시면 안 좋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를 으깨서 살짝 간을 한 후 케이크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밀가루랑 설탕 들어간 케이크 아니고요. 유기농 두부로 만든 케이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케이크처럼 달달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고소하니 드실만 하실 거예요. 저희 애들도 시어머니한테 생신 축하 카드를 썼다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같이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바닷가도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예쁜 손자 하준이 올림. 시어머니는 감동을 받으셨는지 밝게 웃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휴, 다들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방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약한 척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가족들이 걱정만 하잖아요. 하여튼 다들 오바쟁이들이라니까. 저는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더군요. 이런 좋은 날까지 막말을 하며 분위기를 망치는 동서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대체 누가 유난을 떨었다고 그래? 동선 어머님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도 걱정되지도 않아? 어머님이 기운 내실 수 있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참나,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도 좀 그래요. 케이크를 못 먹으면 마는 거지. 굳이 유기농 두부로 만드는 건 좀 오바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저렇게 카드 써서 읽으라고 한 것도 형님이 시킨 거죠?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애들까지 동원해서 쇼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휴, 애 없는 난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자 이번엔 시동생까지 나서서 이러더군요. 그래요, 형수. 제발 유난 좀 그만 떨어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형수 하는 것만 보면 무슨 우리 엄마가 희귀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가 아프든 말든 저리 관심이 없으니 내가 정말 속상해서 죽겠구나.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방님도 나이 좀 더 먹으면 언젠간 정신 차리겠죠. 어머님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우울해하시면 건강에도 더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시동생이랑 동서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지켜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신 끝에 결국엔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물론 완치 판정을 받으시려면 5년은 넘어야겠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게 되셨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엄청 힘드셨을 텐데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변화시키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식단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평생 피워오신 담배 이번 기회에 끊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 건강 회복하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내 덕은 무슨, 이게 다 큰애 네 덕분이지. 세상에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니? 내 목숨은 바로 네가 살린 거야. 고맙다 큰애야.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 저렇게 회복되실 수 없었을 거야. 아무래도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행운인 것 같아.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내가 행운이야? 어? 행운이 뭐가 어때서?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당신,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나를 만난 게 행운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야. 안 그래? 뭐라고? 아휴, 난 또 뭐라고. 하여튼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있다니까. 이젠 이렇게 장난도 칠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밝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계속 사업했다가 망하고 또 새로운 걸 했다가 망하고 계속 시댁돈만 가져갔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술 먹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동서의 과거가 까발려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시동생이 자주 가던 술집의 아가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크게 노하셔서 시동생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홍규 너 어디 여자가 없어서 술집 여자를 마누라로 들여?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얌전한 애는 아닌 것 같더니만. 그런데도 반댈 무릅쓰고 술집 여자랑 결혼했으면 성실하게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지금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나 더 이상은 너한테 돈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도 나이가 나인 만큼 이제 정신 좀 차려. 알겠어? 시아버진 시동생에게 앞으로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더군요. 물론 술집 여자 중에도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는 예의도 밥 말아먹고 사치만 부리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미 결혼한 걸 돌이킬 수도 없고 둘이서 알아서 살겠다는데 저도 굳이 참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혹시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아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몰라?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당신 건강검진 끝나고 오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 해놓을 테니까 가서 기분 좋게 건강검진 잘 받고 와.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웃으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내시경을 하느라 수면 마취를 하고 있던 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달려갔는데 남편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침에 웃으면서 나갔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걸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정말 씩씩한 사람이었잖아.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우리 애들한테도 엄청 자상한 아빠였잖아. 그런데 이렇게 눈도 못 뜨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저랑 시부모님은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남편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의료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면 마취를 한 후에는 환자에게 저혈압이나 무호흡, 산소 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료진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환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를 했으니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바로 소송을 걸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방에 누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랑 동서가 찾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네 여긴 왜 왔어? 설마 또 돈 달라고 온 건 아니겠지? 참나, 엄마 내가 무슨 사채업자인 줄 알아요? 내가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무슨 못 올 때 온 사람처럼 왜 그래요? 저는 그래도 예의상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왔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동생이 저한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형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형도 이제 죽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울상짓고 있을 거냐고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제 형도 없으니까 불쌍한 척 그만하고 방이나 빼요. 네? 갑자기 방을 빼라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니까 형순 방 빼고 나가라고요. 이제 형도 없으니까 형순 우리 집안이랑 남남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내가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형순 애들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까지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요, 형님. 그동안 오버 떨면서 착한 척 다 했으니까 이제 눈치 좀 챙기고 나가시죠. 이제 아주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은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니까 내가 어머님 잘 보살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은 구질구질하게 거머리처럼 여기 붙어 살지 마시고 당장 짐 빼시라고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막말이야? 지금 내 남편 장례식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나 지금 너무 슬퍼서 밥도 안 넘어가고 이렇게 말할 기운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짐을 싸서 나가라는 거야?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왜요? 이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그래요? 아, 형님 우리 아버님 재산 노리시는구나? 그런데 이거 어쩌죠? 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유산받을 수 있는 건 우리 남편뿐인데. 그러니까 형님 괜히 재산 욕심 내지 마시고 얼른 나가세요. 딱 이틀 시간 줄 테니까 짐 빼서 나가시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찾아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왜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동생한테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니 모시고 사는 척하면서 유산을 다 받으려는 속셈인 것 같았어요.
당시 저희 시부모님 연세가 70대 중후반이셨으니까 아마 몇 년만 모시고 살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자기들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그 속셈을 저희 시부모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시며 시동생한테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홍균 너, 지금 네 마누라랑 둘이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내 재산이 탐나서 쇼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이라는 놈이 부모한테 잘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 재산 노릴 생각만 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부모가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것들이 찾아와서 행패질이야? 아버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솔직히 형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형수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이 집에서 사냐고요? 아버지야말로 형수가 아버지 재산 노려서 저러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솔직히 형님은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그냥 저랑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버님도 저처럼 어리고 예쁜 며느리가 더 좋지 않으세요? 형님은 고지식하고 꼰대 같긴 하지. 애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와 시동생에게 한바탕 퍼부으시더군요.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가 감히 내 큰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해? 내 아들이 죽었든 살았든 우리 큰 며느리는 내 가족이고 내 딸이야.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너희 나 암 걸려서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나한테 위로해 준 적 있었어? 내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냐고. 게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안 그래도 힘들 애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 왜 또 형수 편을 들고 그래요? 엄마도 형수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거 다 형수가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뭐? 넌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우리 재산 노리고 있는 건 네 형수가 아니라 바로 너랑 네 마누라잖아. 네 형수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살고 있던 집까지 정리하고 들어와서 날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준 사람이야. 아들이 너도 못하는 걸 네 형수가 다 했다고. 그리고 둘째 너, 난 너 같은 며느린 필요 없으니까 모시고 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도 마라. 나한테 며느린 우리 큰 며느리 한 명뿐이니까. 알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내 집에서 썩 꺼져 버리라고. 그렇게 시동생이랑 동서는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구나. 괜히 착한 너한테 막말이나 듣게 하고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야.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자 저희 애들도 옆에 와서 같이 울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울지 마세요. 그날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다 같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너무 슬펐는데 시동생이랑 동서의 만행 때문에 더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쫓겨난 시동생은 이제 영영 돈줄이 끊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진짜 이렇게 매정하게 저 내치실 거예요? 그래도 저 아들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저번부터 지원 끊으시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저 그 대출금 못 갚으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 많은 돈 무덤까지 갖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너,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도와준 금액이 도대체 얼만 줄 알아? 넌 내가 애비가 아니라 돈줄로 보이는 모양이지?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앞으로 너희들 도와줄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알겠냐? 그 이후에도 계속 시동생이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망나니 같은 자식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두시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미야, 이제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난 네가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붙잡진 않으마. 아직 앞길이 창창하게 남은 네가 언제까지 늙은 우릴 수발들며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니? 난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너랑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가 없구나. 우리 손주들이랑도 떨어지기 싫고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 너랑도 헤어지고 싶지 않어. 이게 다 늙은이 욕심이겠지만 너만 괜찮다면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제가 떠나긴 어딜 떠나요. 저 결혼해서 처음 몇 년 빼곤 계속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했는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저는 이 집에서 지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떠나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계속 지켜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속 시댁에 남기로 결정하자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시더군요.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재산의 거의 절반을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저 돈 욕심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친자식도 못할 정성을 우리한테 쏟았잖아. 그래서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재산을 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거라. 애미야,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한텐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딸이야. 그렇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시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 애들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라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지났어요. 3일 전에 남편 기일이었는데 다 같이 납골당에 가서 남편을 보고 왔습니다.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희 애들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빠,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아빠 대신에 우리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저희 가족은 납골당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료소송은 1년째 아직 진행 중이에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요. 요즘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정말 효부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솔직히 이게 다 시부모님이 저한테 그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봤는데 다른 사연에 나오는 못된 시부모님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가족 간에 항상 존중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